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내 디자이너로서 알아야 될 그 건축물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내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만들어지는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건축 시스템, 즉 구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지 않으면은 이를 지속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특히 이제 실내 디자이너가 본인들의 어떤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그런 디자인과 시공에 맞는 그런 그 구조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실내 디자이너가 알아야 될 건축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축 구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업무 범위, 즉 업무 범위라고 하는 것은 실내 디자이너의 업무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 디자인의 디자인과 시공, 그다음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건물을 걷는 건설과 시공, 건축과 시공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를 함과 동시에 본인의 어떤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의 어떤 시공이라든지 철거를 통해 가지고 기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공이 어떻게 하면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도 마찬가지로 이 건축 구조하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법규, 주로 이제 건축법이 되겠죠. 그 법규나 뭐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자인의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축 구조의 범위를 한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축물의 구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6가지 이외에도 뭐 어떤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6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조적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어떤 벽돌을 쌓아서 그 벽돌의 어떤 힘에 의해서 건축물이 지지되는 그런 형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조적조라고 얘기하고 조금 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연화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오래됐다 얘기하면 1980년대 초반 이전에 만들어지는 그 주택 구조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1층 주택, 1층짜리 주택뿐만 아니라 2층 혹은 이제 지하층을 가지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의 주택은 이와 같은 조적조 혹은 연화조로 이제 건설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1980년대 이전의 어떤 그런 주택이라면, 그러나 이와 같은 좀 제일 하단의 왼쪽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조적조 연화조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조적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슬라브라든지 뭐 이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건축물, 특히 이제 영국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주택, 뭐, 한 2, 3층짜리 혹은 이제 한 4층 정도까지라도 된다면은 이와 같이 이제 조적을 통해서 구조를 형성하고 동시에 이 슬라브를 철근 콘크리트 대신에 어떤 목조 빔과 목조 보호하고 이제 어떤 목조 슬라브를 통해 가지고 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라멘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벽식공법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이 공법이 보통 이제 벽식공법인데, 벽 자체를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옹벽을 만들음으로써 이제 하중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라멘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진 있는 거랑 동일한 건데, 기둥과 보와 슬랍으로 구성이 되어서 건물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지탱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와 같은 라민조 같은 경우는 보호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그 높이 차를 사실은 잊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조금 쓸모없는 공간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벽식 공법이 등장해서 보호하고 그러니까 기둥과 보호 없이 슬라브하고 병음만 가지고 건축물을 지탱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철골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잘 알고 있는 H빔이라든지 그다음에 I빔, 그다음에 디귿자 형광, 그다음에 미음자 골재, 미음자 이제 철골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서 강성이 굉장히 강하다 할 수 있지만 화재시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죠. 화재가 나면은 철은 금방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구조 성능, 화재 성능을 갖춰야 되는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내화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피복, 그러니까 뿜치를 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 밖에 철골조, 이와 같은 철골조에다가 콘크리트를 입히는 구조가 되는데 주로 보는 그냥 사용을 하고 기둥 같은 재료를 보통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를 넣어가 주로 이제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압축력을 조금 이제 보강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에다가 기둥 부분을 다시 이제 콘크리트로 에워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골 콘크리트 구조. 목 구조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그 가장 일반적인 구조물이었죠. 근데 최소한 일제시대 이전에는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되던 구조가 목 구조였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콘크리트 시멘트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값이 굉장히 싸죠. 그래서 이제 목 구조는 사실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뒤틀림이 생긴다든지 썩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그 사계절의 어떤 변화가 심하고 겨울은 굉장히 건조하고 여름은 또 굉장히 습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무가 뒤틀리는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은 좀 적합하지 않은 구조인데 이 목 구조가 거의 유일한 어떤 그런 구조물로서 조선시대까지 혹은 이제 일제시대 전까지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콘크리트 혹은 시멘트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풍부하게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목 구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적인 어떤 그런 시그널들, 예를 들자면은 이제 건조할 때는 습기를 내뿜고 그다음에 이제 습할 때는 습기를 또 머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습도를 조절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목재 자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어떤 그 긍정적인 신호들을 통해 가지고 건강 주택, 건강한 건축물로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목 구조를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화재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다음에 목재가 가지고 있는 강성을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가장 최근에는 도서관이라든지 굉장히 공공건축물에도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구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재가 저렴한 나라 그리고 기후변화가 적은 나라 그다음에 주로 이제 건조한 나라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서는 어떤 그런 심미적인 그런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목재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포커스를 맞춰서 목구조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량철골조 이 경량철골조는 철골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강제 HB나 I밤, 그다음에 디귿자 형광, 미음자 형광 같은 그런 거랑은 좀 달라서 주로 스터드 여기 보면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이 딱 경량 철골조인데 스터드 같은 거 가벼운 그런 철재를 사용해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그런 방법인데 주로 이제 스틸하우스 같은 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제일 처음 이제 소개할 것이 이제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즉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이와 같은 모든 구조를 한다 하더라도 바닥판, 그러니까 1층의 바닥이나 지하층 같은 그런 베이스, 기초 이런 것들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적자라 하더라도 땅과 지면에 만나는 부분은 이와 같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뭐 당연한 거고 철골 구조 같은 경우도 이 철골이 직접 땅에 닿는 일은 없고 최하부는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이 기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재는 당연하죠. 목재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닥과 땅과 직접 만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명칭부터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컬럼에 해당하는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경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스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숙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층고라고 하는 게 있고 층고는 슬라브하고 슬라브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고 천장고라고 하는 것은 천장과 슬라브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보가 있죠. 보를 보통 빔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거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슬라브가 있고 그래서 구조는 간단합니다.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슬라브가 있고 슬라브에 이제 적용되는 하중을 보가 일단 지탱을 하고 그 보와 보가 만나는 기둥에서 이 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중들을 또 전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기초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기둥 하나의 기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립 기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래된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줄 기초가 된다든지 최근 같은 이 독립 기초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원통 기초가 돼서 어떤 그 하나로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우리가 보통 라멘조, 아까 설명했던 기둥과 보와 슬라브로 구성되어 있는 라멘조가 가장 일반적인 이제 부분인데 보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그 쓸모없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1970년대 말인가 80년대부터인 것 같아요. 80년대 한 중반 정도부터 해가지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벽식 구조가 만들어졌죠. 벽식 구조는 이 보 사이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획기적으로 층고를 낮추고 층고가 아니라 건축물 최종 높이를 낮추고 그다음에 쓸모없는 공간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안전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라멘 구조 같은 경우는 벽을 맘대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벽식 구조는 모든 벽이 하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벽을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1차 신도시 뭐 일산 분당 뭐 평촌 중동 그다음에 3번 이런 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이 벽체를 부시고 할 수가 없는데 뭐 한두 개 정도를 빼는 그런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죠. 기존 일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벽을 옮길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슬라브에서 나오는 소음을 이 벽이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라멘식 구조 같은 경우는 장수면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구조하고 벽체하고 따로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하는 게 이 벽이 아니라 기둥을 통해서 보통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소음이 덜하다. 소음과 진동이 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을 얘기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라멘식 구조 같은 경우는 보 사이의 공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야 됐었죠. 왜냐하면 3.3m짜리 층고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몇 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비해서 벽식 구조 같은 경우는 보 밑에 있는 이 공간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높이가 내부 높이는 똑같아지면서 건축물 전체의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는 아마도 벽식 구조로부터 기둥식 구조로 바뀔 것 같아요. 혹은 이제 무량판 구조가 또 나오는데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는 슬라브를 조금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슬라브하고 만나는 기둥을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보호 없이 만드는 구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어떤 제대로 시공을 하진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철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빼먹어 가지고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우리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1995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도 있었고 최근에 아파트의 지하층 같은 경우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벽식 구조와 뭐 이거 나오는데 층고 뭐 일반적인 층고를 보여주면 이런 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뭐 어떤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최근에 와서 이제 복합 구조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하고 이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하는 그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음을 아무래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보는 없애버리는 거 무량창판 구조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뭐 필요한 부분은 보가 들어가지만 이 테두리는 보가 들어가지만 안쪽은 또 보를 만들지 않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합리적인 그런 구조물을 만드는 방식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중은 이렇게 전달이 되죠. 여기 슬라브 판에 적용된 하중이 작은 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작은 보가 큰 보로 연결이 되고 큰 보에서 기둥으로 또 이렇게 하중이 전달되고 최종적으로는 기초에 하중이 전달돼서 집안으로 전달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천골 콘크리트 보의 어떤 설치 수준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기둥이 4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가 1차적으로 1번이라 쓴 보가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긴 보가 있고 짧은 보가 있으면은 짧은 보와 짧은 보 사이에 두 번째 그 구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버 2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 위에 있는 1번과 밑에 있는 1번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들어갔고 세 번째 작은 보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층 구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상층 구조를 조적조나 뭐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그다음에 목조, 경량 철골조 어떤 걸 쓴다 하더라도 지하층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기초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물하고 접할 때 내구성이 있는 재료가 유일하게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런던의 지하철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럼 런던 이런 데는 사실은 시멘트가 별로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제 지하철의 그 이제 벽과 바닥을 조적을 썼어요. 조적 이제 깊이가 1.5m, 뭐 2m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이제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 시대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조적조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려는 핵심은 어떠한 지상층에 어떠한 구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하는 무조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고 기초도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지하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그 기초인데 기초를 이와 같은 매트 기초, 그러니까 줄기초나 독립기초 대신에 이렇게 하나의 온통이 되는 이제 매트 기초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하층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방수죠. 방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스페이서를 이렇게 좀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먼저 치고 나서 외부에다가 이제 이렇게 방수를 한번 하고 내부에도 이렇게 방수가 또 하나 들어가요. 그리고 안쪽에다 방수를 또 이렇게 이제 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물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스페이서를 하나둘씩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묵은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물을 또 이렇게 PC 트렌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물을 또 뺄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방수를 이와 같이 외방수, 내방수 해가 두 번 했다 하더라도 또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간격을 띄워 넣습니다. 띄워 넣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외방수가 깨져서 거기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내방수까지 깨져서 거기를 통과하는 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이 밖으로 실내부로 들어오지 않고 이쪽 안으로 흘러가지고 밑으로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제 외부 마감이 뭐가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기초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예. 여기 보면 이제 비구조 이제 그 조적벽이 있는데 얘네들은 하중을 받는 건 아니죠. 근데 일부 하중을 받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요즘은 이런 그 벽돌 구조 대신에 그 이제 경량 철골을 이용을 해가지고 석고보드를 붙이는 간편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물탱크를 위에다 많이 넣는데 이건 내진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물탱크를 뭐 밑에다 둘 수도 있고 위에다 둘 수 있는데 어, 지진력이라고 하는 게 측면으로 흘러가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63 빌딩 같은데 높은 건물을 보면은 제일 꼭대기에 물탱크나 추를 갖다 놔가지고 측면으로 흔들리는 그런 그 하중을 이제 잡아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 같아요.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모래 이런 것들을 물과 같이 섞은 거잖아요. 그래서 레미콘에서 이거 딱 부어주면 거의 뭐 약간 점성이 조금 있는 그런 물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거푸집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은 형틀을 얘기하는 건데 그 거푸집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형틀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이 철근을 넣죠. 뼈대에 해당하는 철근을 넣어가지고 강성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거푸집이 이제 그 안에 있는 콘크리트가 마를 때까지 정착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하중을 유지할 때까지 거푸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자세한 것들은 생략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조 이제 거푸집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이제 이게 이제 벽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거푸집을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고 그다음 여기다 이제 콘크리트를 부으면은 이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도 만들고 그다음에 스페이서라고 그러죠. 여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스페이서를 또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가 벌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만들 때 이 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하층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면이 이렇게 깨끗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놔둔 건데 콘크리트를 이제 깨끗한 면을 만들고 싶으면 이와 같은 유로폼 거푸집을 사용합니다. 유로폼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철제가 있고 철제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철판으로 된 이런 프레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태고합판이라고 그래가지고 합판에다가 멜라닌을 이렇게 붙인 거 그래가지고 요 뒷면이 되겠죠. 뒷면에 이제 콘크리트가 붙게 되는데 콘크리트가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아름답게 나오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노출 콘크리트 형태로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유로폼 거푸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지금은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객폼 거푸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로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처럼 이제 똑같은 인면도가 계속 반복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요걸 하나 쓰고 콘크리트를 붓고 그다음에 띄어낸 다음에 다시 또 위로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푸집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획기적으로 시간과 돈을 세이브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와플 폼 거푸집은 주로 천장 슬라브에다 많이 만드는데 이제 이 천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 구조체만 가지고도 이제 천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볼을 굉장히 분산을 시켜가지고 많이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철제 거푸집도 있고 알루미늄 거푸집도 있습니다. 네. 거푸집을 만들고 나서 여기다 물을 이제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에 띄어내는 과정들이죠. 띄어내는 과정들이고 여기 보면 이제 철물들이 하나 붙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위에다가 어떤 이 돌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공을 하기 위해서 브라켓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태고화판으로 만들어진 유로폼을 이렇게 띄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당연히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단열재를 미리 집어넣고 저기 철근을 이제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강성이 유지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거푸집을 만들고 저희
시멘트하고 이제 골조가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콘크리트를 이제 붓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바닥 같은 경우 바닥 슬랍을 만들면은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 처질 수밖에 없죠. 물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처럼 동바리라고 하는데 이 동바리를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많은 최근에 이제 아파트들이 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지하 주차장.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이 동바리를 빨리 제거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뭐 얼마 이상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공을 하더라도 이런 구조에 해당하는 거는 절대로 합의를 보지 마시고 원칙대로 법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나감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 그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만 지키면은 이 콘크리트 구조는 사실은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기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온통 기초도 있고 줄 기초, 그다음에 독립 기초, 매트 기초 이렇게 돼 있죠. 매트 기초는 이 온통 기초랑 비슷한데 전체를 왜냐면 이 매트 기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실은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재료 비용보다는 그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이 콘크리트 형틀 공사에 해당하는 목수들의 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심플하게 콘크리트 갖다 다 붓는 겁니다. 콘크리트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1루베라고 하는 건 1m, 1m, 1m가 요즘 얼마쯤 하는지 모르겠는데 6만 원 이하일 거예요. 한 5만 몇천 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물가가 비싸져가지고 굉장히 싼 거죠. 예, 그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기초가 되는 부분들, 줄 기초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주로 이제 조적조 같은 데 많이 쓸 때 이제 줄 기초를 많이 쓰겠죠. 그다음에 이제 독립 기초, 일반적인 건물에 많이 사용되던 이제 독립 기초가 있고 매트 기초가 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거의 매트 기초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이 이제 층이 있을 때 이제 독립 기초를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와 같이 독립 기초를 만든다 하더라도 독립 기초와 독립 기초 사이에는 이와 같은 보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철골 이제 그 철골조를 이제 콘크리트에 이제 연결시키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이와 같은 앵커를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박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 원형강이죠. 원형강에다가 브라켓이 들어가 있는 플레이트가 있는 이 부분을 여기다 연결시키고 볼팅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기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기둥을 합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플랜지라든지 브라켓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구조 성능을 이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를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그래서 원형일 경우에 이런 것을 쓰지만 HBM이나 미음자 형광 이런 걸 썼을 때 마찬가지로 콘크리트가 있으면 콘크리트 밑에 이 같은 그 콘크리트가 만나는 이런 철판을 이렇게 두꺼운 철판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 볼팅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전에 이와 같이 앵커가 묻어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 원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원룸은 사실 구조가 살짝 틀립니다. 이거는 이제 지상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량 주차를 위해서 벽식 구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라면조, 그러니까 지상 1층은 라면조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벽식 공법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단면을 보시면 되는데 보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기둥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보가 있고 기둥이 있는 방식인데 위에 올라가서는 기둥이 없어집니다. 그 대신에 이제 슬라브하고 벽으로 만들어진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스틸 하우스죠. 이제 우리 스터드 같은 것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와 1층 바닥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어떤 콘크리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어떤 스터드를 대가지고 뼈대를 만들고 이 뼈대를 통해서 2층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경량 초보를 했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은 바로 이제 단열 부분이죠. 왜냐면
조적조나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추계열이라고 가지고 이제 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벽돌이죠. 벽돌이나 콘크리트가 열을 담아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량 철거 같은 경우는 그게 없죠. 특히 이제 스틸 같은 이 구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 전달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단열재를 이와 같이 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터드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석고보드를 댔네요. 그렇죠. 근데 아마 방수 석고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수 석고를 대고 그다음에 미네랄 파이버 보드라는 이제 이 단열재죠. 인슐레이션 보드 단열재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철제로 되는 그 찬넬을 대고 그 위에다가 이제 파이버 시멘트 슬라이딩 뭐 이건 여러 가지 재료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재료를 이제 넣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틸 하우스를 만들 때 이제 부재 이름이죠. 수직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을 스터드라고 얘기하고 조이스트는 이제 이 스터드의 상부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조이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트랙이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스터드를 이 트랙 위에다 올려놓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것들을 이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 구조는 뭐 나무로 된 구조물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초하고 만나는 부분 굉장히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앙카를 심어 놓고 앙카에다가 이제 나무를 구멍을 내 가지고 볼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약간씩 떨어뜨려 놓는 이유는 팽창 계수 때문에 그렇죠. 이 나무가 늘어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좌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초와 바닥골조, 벽체골조, 지붕골조를 나무로 목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이고 지금 옆에 보시면은 스터드를 이와 같은 이제 나무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칩보드하고 이제 목재를 이렇게 대가지고 이건 제품으로 팝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팔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 사이를 단열재를 넣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방수 석고보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까 미네랄 보드라든지 뭐 이런 집선 보드 이런 것들도 최종적으로 이런 이제 사이딩을 두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뭐 생각보다 복잡하죠 목 구조가. 예. 방수 문제도 취약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지붕조차도 나무를 너와라고 그러죠. 근데 이건 이제 너와 형식은 아닌데 목재로 돼 있는 그 지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물론 이 안쪽에는 비닐 같은 걸 이렇게 대가지고 이제 물이 스며들었을 때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구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H빔으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고 H빔으로 또 이렇게 볼을 만드는 부분인데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브라켓은 요거는 용접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아하고 브라켓을 연결시켜가지고 일체화시킵니다. 일체화시킨 데다가 이런 이제 철물을 대가지고 볼팅 작업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좀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면 여기가 취약하기 때문에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볼팅하는 위치를 여기가 아니라 조금 이쪽으로 옮기게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이런 형식으로 만든 기둥도 마찬가지로 무한정 이 HB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차량에 실을 수 있는 8m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철골 구조는 H빔도 있고 I빔도 있고 각관, 직사관관, 그다음에 디귿자 형광, 디귿자 찬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슬라브는 이 녀석들을 보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와 같은 데크 플레이트를 올려놓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붓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H빔이나 I빔, 뭐 각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우리가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이거를 그려내야 합니다. 아이빔, 아이바, 디귿 형광, 뭐 C 형광. 디귿 형광과 C 형광은 살짝 틀립니다. 예. 뭐 니은자 형광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강판들. 보통 이제 이렇게 슬랍을 만들어요. H빔으로 볼을 만들고 데크 플레이트를 이렇게 얹어 놓고, 그다음에 데크 플레이트를 밑에 있는 그 H빔하고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철근을 이렇게 격자형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는 그런 방식이죠. 이 데크 플레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면에. 또 제품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죠. 예. 그다음에 목구조. 목구조는 취약한 부분이 이제 어떤 조인트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나무하고 나무가 만나거나 그 나무가 이제 기둥하고 만나는, 그러니까 나무 보와 나무 보가 만나거나 아니면 그들이 기둥과 만나는 그 부분이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목구조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이와 같은 이제 철판을, 굉장히 두꺼운 철판을 대가지고 볼팅을 해주는 작업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이렇게 해가지고 철판이 두꺼운 게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쪽 방향으로 볼팅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이런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조인트 되는 부분이 사실은 목조에서는 가장 취약한데 그 부분을 강성이 높은 스틸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보존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것도 보면 볼팅이 돼 있다는 얘기는 안쪽으로 해가지고 철판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렇게 조인트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철물로 만들어 가지고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볼팅을 좀 해줌으로써 강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사례들이고요. 뭐 이런 트러스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목 구조를 이제 기초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표현돼주는 그런 시뮬레이션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와 같은 어떤 이와 같은 목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장치를 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목 구조가 이렇게 격자형으로 있으면서 일종의 트러스 구조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동시에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가지고 지진이나 어떤 이런 하중의 변화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이런 파빌리온을 만들고 유리를 이렇게 얹혀 놓는 그런 방식도 있고, 경사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입니다. 앙카가 들어가는 이제 부분에 대한 부분. 이걸 이제 여기 이렇게 볼트로 만드는 이유는 이제 이 부분이 흔들릴 수가 있죠. 지진이 생기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브라켓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장치들도 있고, 목조가 좀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어떤 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을 설계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리모델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약간의 증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골조는 건들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혹은 일부 골조를 부시고 새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어떤 구조를 소개하는 그런 섹션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보통 연화조죠. 연화조라고 하는 건 조족조라고 그러는데, 형식은 이와 같이 벽돌을 가지고 벽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다음에 이 벽 위에서 이제 하중을 받는 거죠. 조족 쌓기, 벽돌 쌓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힘을 받는 거고, 제일 위에 부분에는 테두리보를 이렇게 얹혀 놓음으로써 강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보와 테두리보 사이에 바닥 슬라브를 치게 되는 것들이죠. 이 바닥 슬라브를 치면은 1층 천장이 되겠지만 2층의 바닥이 되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를 이와 같이 줄기초를 만들어주고 바닥 슬라브를 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올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콘크리트가 살짝 좀 다르죠. 여기 보면 하나가 내려가 있고 위로 올라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어떤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워터프루프라고 하죠. 이제 방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반드시 철근이 들어가 있는 철근 콘크리트가 해당이 됩니다. 예. 자, 이런 이제 조족조에서 외부는 이제 아름다운 이런 붉은 벽돌을 쌓고 그 안에다가 단열재를 넣고 그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조족을 쌓는 그러니까 6인치나 8인치 블럭을 쌓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W200으로 되는데 저는 이제 8인치인가 그렇게 되는 거고 6인치는 한 150 정도가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건물은 단열재를 보통 이렇게 50mm 굉장히 적게 썼죠. 뭐 그런 30mm 정도를 많이 썼고 없는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그러니까 바닥에는 이제 기초에 해당하는 철근 콘크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조적을 쌓은 다음에 조적 여기 부분이 가장 취약하게 물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일정한 높이만큼 방수 시트를 이렇게 갖다가 대고 이 위에다가 또 이제 조적을 쌓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단열재, 스티로폼이 이제 아이소핑크 같은 것들이 이제 5cm짜리가 사용이 되고 그 안에다가 이제 조적을 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기초, 그러니까 연화조일 때, 조적조일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줄기초를 사용해 가지고 건물을 만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주로 단면을 그릴 때 이 이제 줄기초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조적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이제 기초가 있고 그 위에다가 조적을 쌓는 거죠. 조적을 이제 폭 100mm 정도로 해가지고 한 장을 쌓게 되고 그 안쪽으로 단열재 스티로폼이 한 50mm가 있고 그 뒤로 블록, 콘크리트 블록이라든지 조적이 또 한 200 정도가 쌓여 있는 그런 방식이고 제일 위에는 슬라브와 테두리 보가 있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페에다 일단 넣어놨거든요. 넣어놔가지고 이제 연화조가 됐을 경우에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뭐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외벽에 이제 조적을 이제 붉은 벽돌 같은 조적을 쌓고 그 안에 스티로폴을 놓고 그 안쪽에 이제 조적이나 블럭을 200mm를 쌓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경량 철골조 뭐 이런 부분들 구조 시스템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 디자이너는 이렇게 해요. 보통 일을 시작할 때 디자인 기획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 설계를 하잖아요. 기본 설계를 하면서 구조 시스템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구조를 이걸로 하고 싶다라고 구조 기술사한테 알려주면은 걔네들이 구조 시스템을 결정해가지고 구조 검토를 한 다음에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이거 안 되는데요. 다른 구조를 바꾸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구조 설계를 합니다. 구조 설계를 할 때 우리는 시 설계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시공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공간 디자이너가 디자인 기획 설계, 기본 설계, 시 설계, 시공의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면은 구조 기술사가 거기에 중간에 기본 설계 과정에서 그다음에 시 설계 과정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만들죠. 구조 방식을 할 때는 기존 건물이 있으면은 그 위에다 이제 조금 가벼운 구조를 올리겠다라고 한다면은 기존 건물이 그냥 요 가변 구조를 버텨내도 되는지를 구조 검토를 받아보면 알게 되는 거고 만약 그 결과가 이 정도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 건축물을 구조 보강을 하면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구조 방식이죠. 비용 대비 구조 성능이 높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둥을 넣고 볼을 만들고 슬랍을 만들고 뭐 이런 방식들이죠. 아까 설명했던 데크 플레이트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 뭐 쌓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 올라가서 시멘트 이렇게 있는 데서 살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 철제 계단은 뭐예요? 우리 지금 이제 디자인 대학에 있는 철제 계단하고 똑같죠. 예, 원래대로면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우리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부 벽체를 만들고 외부 벽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내벽 같은 경우 이런 방식입니다. 여기 스터드가 있는데 스터드가 90짜리가 있고 65짜리가 있고 140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벽체의 높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와 같이 합판을 그러니까 이 스터드를 두고 그다음에 합판을 두고 석고보드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합판 대신에 석고보드 두 장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석고보드 9mm 플러스 석고보드 9mm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치면은 한 18mm, 거기다 약간의 마감이 있으니까 20mm 정도로 본다는 게 맞고, 그럴 경우에는 이 벽체의 두께가 90 더하기 20, 20이 되니까 130이 되겠죠. 그렇죠? 철골 쪽에 대한 예시고요. 변형 철골이죠. 자,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가져옵니다. 여기 이렇게 브라켓 좀 튀어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간에 이 아저씨도 매지도 않고 그냥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있네. 자, 여기 딱 앉아가지고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면 이 아저씨가 이쪽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게 맞는데 좀 겁이 없네요, 진짜. 일단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고 와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공장에서 이미 이제 용접을 해온 상태를 가져오고,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모습이죠. 기초에다가 시멘트를 대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앙카가 미리 박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 이제 철판의 어떤 수평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약간 1mm만 기울어져 있어도 건축물이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져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수평으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앵커가 기존에 이렇게 박혀 있죠. 이 위에다가 볼팅을 해가지고, 앵커 볼팅을 해가지고 안정감하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심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고요. 지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1대1로 이제 팀별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디테일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이제 사진을 좀 많이 봐두세요. 많이 봐두시면은 나중에 이런 걸 그릴 때 이제 좀 쉬울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